네, 최경영의 정치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배 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역사 교과서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고 30일에 이제 관보가 게재된다고 합니다. 근데 교육부에서는 언론 브리핑 안 하겠다. 국회에 출석해서 설명하지 않겠다. 교과서 출판사들이 알아서 뭐 내용 소개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본인들은 하여간 이야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스탠스인데 이게 벌써부터 이렇게 쉴드를 치고 들어오는 게 뭐가 많이 바뀌나? 아니 그러니까 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다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 벌어진 사실 자체는 다 똑같이 서술이 돼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내지는 남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술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배우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팩트를 알려준다는 게 원래 기본적인 교과서의 역할이고 의의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 부끄럽다. 그런 걸 내가 차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겠다. 내가 그런 종류의 이 역사 교과서 내용은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 나라 돈을 받아서 역사 교과서 만들어 놓고도 뭐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완전히 나라는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없는 나라 아니에요? 거의 그러면?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니 제가 봐서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망해가고 있는데 역사 교과서 제가 예전에 한번 스픽스 나와서 그 광복회 역사 논란 하면서 네. 우려를 표한 것 중에 곧 역사 교과서 편찬 검정 결정이 있다. 저는 이념 전쟁의 전조를 이 교과서에 맞춘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는 그렇죠. 이게 아주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정보는 아닌데 특히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들은 역사 이 전체의 그 역사계에서는 비주류잖아요. 비주류 한참 중에. 비주류죠. 한참 네. 비주류인데 드디어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나면서 예를 들면 역사와 관련된 곳곳의 관공서의 그 고위공직자 보세요. 국사편찬위원장 뉴라이트죠.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뉴라이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해요. 아니라고 하지만 네. 누가 보더라도 뉴라이트예요. 네. 원래 도둑놈 그게 아니라 네. 본인이 뭐 잘못된 사람이 잘못. 광복회장의 정의에 따르면 뉴라이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광복회장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국사편찬이나 한국학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수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장이면 교과서 영향이 안 미치겠습니까? 특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회장과 이렇게 뭐 목소리를 높여서 결국 반쪽짜리 광복 기념사 처음으로 37년 만에 이런 전조를 보면 틀림없이 이 관보에 게재되는 부분들은 뉴라이트의 어떤 흔적들을 굉장히 곳곳에 침투시켜놨을 공산이 커요. 예, 이거는 뭐 교과서 나오면 자세히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예. 아니 문제는 교과서가 나와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검증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건데 예.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옛날에부터 이해가 안 갔던 게 박근혜 때 뉴라이트 교과서 논란이 난리가 난리 났었잖아요. 났었지 그때. 저는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배웠던 그 국사나 역사나 세계사 이런 것들이 조금은 누구 친향적인, 누구 편향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제가 알았었으나 예.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기네 나라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친일본적 시각과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 절대 강자, 절대 군주 세력들의 시각을 그대로 덮어가지고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고 나라에서 배척당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주도하고 이 국정교과서 팀에서 주도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토론도 하고 그때는 그래도 사회에서 활발하게 얘기가 나왔어요. 박근혜 때.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좀 줄어들었고 좀 정리가 됐는데 이제 다시 그런 시기도 아닌데 이념 전쟁이 막 치열할 때도 아닌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그때랑 똑같이 혹은 그때보다 더 심하게 이런 일을 또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무슨 거머리냐? 아무리 없애도 그냥 계속 그 주장을 내세우는 그거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두더지처럼 여기서 삐축 한번 나오고 저기서 삐축 한번 나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좀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약간 이쪽에서 좀 시간을 조금 주면은 또 갑자기 삐삐 나가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사회가 용인하냐는 거죠.
집권을 했으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용인한 거는 투표를 그때 윤석열한테 해버린 것 때문에 이 모든 독박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죠. 25만 명. 아니 그 더해서. 사람들은 그 네.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 윤석열 씨를 찍어줬을까요? 속았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원래 주변에 안철수 의원도 손가락 잘라야 되고 네. 자를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 주변에 2번 찍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내 주변에 원래 사쿠라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지금 되게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자기네들이 속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표를 받았고 대통령이 된 바로 그분은 아 내가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나 보다. 내가 너무 한쪽으로 가나 보다 생각해야 되잖아.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도 27% 나오고 예. 국민의힘 지지율도 빠지고 예. 이제 보면은 몰라요. 이게 전부 다 친일 역사관 때문에 그러는 거를. 근데 왜 아직도 이게 활개를 치고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목숨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활기차게 생활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교과서가 나오면은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붙을 건데 예. 이 뉴라이트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 나눠보니까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뉴라이트가 이번에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그 교과서 논란 때 소위 말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뭐가 날라다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이제 풀렸잖아요. 풀렸는데 학교 현장에서 선택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외면당한 거잖아요. 사회적 논란이 있는 교과서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외면받아가지고 그때 뉴라이트가 사실상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골인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빗나가가지고 이때 우리 최경영 기자님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시장에서 외면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패배한 겁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미스테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해가지고 막 이걸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패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거는 넘겨짚어서 볼 때 요 서술 방식, 역사적 문제에 대한 서술 방식을 아마도 남을 폄하하는 거는 아마 좀 최소화하고 자기들 좋아하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는 막 이제 찬양하는 거는 찬양을 막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가면서 이승만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공을 막 이제 이렇게 막 높이면서 과대평가하고 그렇죠. 과장하고. 그렇죠. 근데 과거에 교학사 이제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 뭐였냐면 예를 들면 3.1 운동에 대해서 이제 평가절하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크게 안 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애매하게 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마 그렇게 막 설명을 할 거예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보수 정당에서는 아 그렇죠 공도 있죠 뭐 07 과삼이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요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려면은 굉장히 엄밀하고 세밀하게 이것들을 다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의 그러한 어떤 이 싸움 활약을 우리가 또 지지해주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어떤 정치 외교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시점 또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6월 22일이 지금 한일 수교협정 6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이 정부에서 그런데 이제 그 역사 주변에 한 6개 역사 정도 되잖아요. 시청역, 잠실역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은 곳이야. 잠실역, 시청역, 안국역 이쪽 주변에 독도 기념물을 철거한 거, 그 다음에 용산 전쟁기념관에 독도 기념물을 철거한 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전에 나온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생겐 조약 이야기를 하더라고. 유럽처럼 한일 간에 무비자로 자유왕래하게 하자. 그리고 지하철 카드도 공동으로 쓰게 하자. 지하철 카드를 공동으로 못 쓸 이유가 없다. ICT가 둘 다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써놨어요. 어떤 교수가. 이른바 이제 자유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뭘 지금 짜고 있나? 정부 내에서? 그거를 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둘만 하려고 그래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나라가 원래 합쳐가지고 사실은 하는 이유 거잖아요.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생겐 조약이. 네. 그런데 일본이랑 뭐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있어 지금 뭔가를 미리 약속을 해놨든지
그러니까 봐봐요. 예. 생겐 조약은 유럽에서 이제 조약 가입 국가 간의 국경을 사실은 이제 거의 없애는 식으로 그렇죠. 서로 간에 그냥 자유롭게 무비자로. 왕래하고 물자도 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90일 정도는 그냥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유럽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서 뭘 해보겠다는 건데 예.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뼈저리게 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는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 그런 걸 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잘했다 그러고 우리가 계속 마치 자기네들의 속국인 양 아직도 행세하면서 이걸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이 형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겐 조약의 형태와 같은 것으로 좀 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방식의 그치. 식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생겐 조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관광객들이 대거 올 수 있고 한일 수교 협정 60주년 기념에 어떤 꺼림칙해 지하철역에 그런 거 있으면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쭉 철거를 하는 건가? 네,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이 좀 이게 드는 거예요. 요즘에 보수 담론의 트렌드가 예. 그때 이제 이종찬 회장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전에 일본하고 전후에 일본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 그다음에 정치적 관계, 군사적 관계 이걸 다 뒤섞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죠. 담론의 트렌드가. 그래서 그렇죠. 조선일보 최근에 일면 기사나 이런 거 막 뭘 썼냐면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막 씁니다. 이게 평소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일본에 너무 많이 가고 관광도 많이 가고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도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이제 뭐 반일 선동도 이렇게 먹히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TV에서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고 이런 나라가 됐지 않느냐. 이제 반일 코드 이런 거는 정치권에서나 얘기하는 것이고 예. 이런 건 없는 것이다. 즉 마치 지금의 예를 들면은 어떤 경제적인 요인, 관광 산업의 요인에서 한일 간에 뭔가 가까워지고 문화산업적 요인에서 가까워지고 뭐 이런 현상을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알리바이처럼 담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요거는 네. 조선일보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부도 그런 식의 어떤 이 설명을 할 때가 많고 국민의힘 사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인과관계를. 그러면 요거를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본하고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 생겐 조약이든 뭐든 간에 그러한 어떤 교류를 강화하자.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이익이 그러면 많이 난다. 저는 뭐 그런 접근은 냉정하게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연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걸로 정당화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이제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해도 되고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할 수 있으려면 원래는 과거사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과거사 정리가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일 간의 수교 60주년이 됐기 때문에 이 60주년이라는 요 일시에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을 일시에다 새로운 관계로서 포장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뉴라이트 논란도 그렇고 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지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깊이 들어가면 거기까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냥 조금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천박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경제 먹고 마시는 것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천박한 역사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규정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냥 경제 발전 부분은 경제 발전 부분으로 두고 예.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할 거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이분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고 이 역사를 무슨 어떤 말하는 거래의 대상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 있으면 엿을 말하자면 뭘 바꿔먹는 거죠. 그렇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대한민국이 역사에 대해서는 지켜왔어요. 특히 한일에 관해서는 그러는데 저는 지금 현재 사안들을 보면 교과서 문제로 다시 돌아서 보면 이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했던 부분의 두 가지를 멀티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는 건국절 부분들이 추진이 있다가 안 됐죠. 박근혜 정부 때는 교과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한꺼번에 지금 가려고 하는 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잊어버렸는데 아까 얘기하다가 이 일본 쪽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은 결국 역사 독도도 지우고 근데 독도는 이게 문제야. 아니, 독도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독도를 지우려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탄핵이거든. 아니 한국의 네. 영토를 뭐 내주는 공유하겠다 거죠.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뭐 본인들도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어 이거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년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 맺은 60주년이래요. 예.
그걸 위해서 지금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인데 네, 그거 내년을 위해서. 그거 뭐 내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무슨 선언 같은 걸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내주겠다는 독도를 너는 아니, 뭐, 가져라는 내주겠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그렇지. 윤석열 그다음에 누가 일본 총리가 될지 모르지만 윤석열 누군가 선언 같은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윤석열은 지를 넣겠지. 윤석열은 그 앞에서 1등도 아니야. 무슨 선언을 할 것인데 그 선언이 이렇게 굉장하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어떤 관계이다라고 포장할 수 있는 그 선언의 내용 자체는 뭐 별 볼일 없을 거나 할지라도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큰 걸 양보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포장하는 여러 가지 장식물들을 지금 한가득 지금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보면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 근거가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집단이었다.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45년까지 어쩔 수 없는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게 근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지금도 본인들의 뉴라이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국이에요. 모국. 형제국. 왜냐하면 본인들은 일본의 국적을 가졌고 일본은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온을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숙제다라고 좀 과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없이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다 내팽겨치고 모든 걸 내주잖아요. 그래서 독도 부분도 지금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지네들 땅이라고 실리는 거에 있어서도 외교부에서는 그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지금 독도 조형물 문제도 있고요. 교과서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과서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품는 순간 우리가 지켜야 될 역사가 사라질 수 있다. 저는 그 작업을 스물스물 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기시다를 비롯해서 아베도 그랬고 끊임없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 지금 스탠스는 독도에 관해서 말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서 독도 기념물을 지하철이나 없애고. 기념관에서 없애버리니까 이걸 나중에 근데 이게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가역성 비가역성 얘기하지만 예, 불가역성으로 한번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고 돌아갈 의사도 없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시다가 인기가 되게 없대잖아요. 예. 기시다 이렇게 외교 잘하는데 왜 인기가 없을까요? 우리나라 거 다 뺏어가고 우리를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하고 막 안에 기어 들어가게 하는데 왜 인기가 없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저 아까 동의하는 게 미스터 선샤인의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뺏긴 거는 찾아올 수 있으나 그렇죠. 내준 거는 찾아올 수 없다.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식으로 내주는 하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주잖아요, 그냥. 이거 독도도 나중에 같이 쓰자고 할 것 같아. 같이 쓰면 싸울 일이 없고. 그러면 탄핵이지. 아니 탄핵이야. 그러니까 탄핵해봤자 의미가 없어. 네. 그 사람 탄핵하면 뭐해? 공산까지도 네.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조약이나 뭐 이런 사이좋게 거에다 쓰자. 넣어버리면은 조약은 국회에서 동의해줘야 되니까 조약까지는 안 하겠죠. 자기네가 무슨 윤 대통령 선언, 뭐 독트린 이런 거 주장하겠지.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런 낌새를 보일 때 국민들이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없으니까. 맞아. 예. 독도도 같이 쓰고 다키시마도 같이 쓰자. 막 예. 이 정도의 안까지도 저는 현실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얻는 것인지 우리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난 내가 편파적이어서 그렇지. 지금 대통령이 하는 모든 걸 다 반대한다? 네. 좋아. 그럼 내가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뭔지 알려주면 우리가 뭐가 이득인지. 내가 수긍하면 나는 찬성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바로 여기인이 4명만 맞아요. 그럴듯해요. 그렇고 괜찮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만 한번 설득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예.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무조건 일본 밑에 들어가야 된다. 일본이 잘해줬다.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는데 왜 니네가 일본을 무시하느냐. 일본한테 고맙다 그래야지. 일본이 그렇게 사과했으면 됐지. 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인데 주일말에 그렇게 니네가 마음대로 하고 내버려버리고 그러느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말이 안 곳곳에서 맞아요, 시그널을 지금 받은 것 같은 게 김진태도 8.15 광복절에 이상한 건국절 이야기를 했지만 나경원도 지금 이승만 기념관 관련해서 맞아요, 이승만 기념관이 없다는 게 치욕이다 그거 그랬죠. 바로 자체가 우리 역사가 왜곡된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쓱 들어왔거든요. 이 논쟁에. 이거는 이승만이나 김진태랄지 뭐 이런 사람들 뭐 그 전에 뭐 김문수랄지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는 원래 생각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뭔가 냄새를 맡았구나. 어떤 냄새, 시그널의 냄새. 예? 아니 나경원 의원은 네. 오선이고 자기가 이렇게 친일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자유대 기념식에
갔었잖아. 그래놓고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이분은? 나경원 의원은 자기가 그냥 나는 일본하고 친해, 일본이 너무 좋아, 이걸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냄새를 어떤 냄새를 도대체 줬길래 이렇게 김진태나 나경원처럼 그래도 정치를 좀 오래 한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쓱 들어오지? 아니 이제 김진태 지사는 박근혜 정권 때 네. 친박 강경파로서 당연히 이제 그 교과서를 추진하고 이럴 때도 사실은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게 옳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꼴통이다. 뭐- 원래 꼴통이면 뭐 설명이 돼. 그러니까는 예. 그 당시에 어쨌든 예. 이명박 정권이나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에서 이미 뉴라이트와 관련된 것들을 강하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제 뭐 건국 뭐 60주년 뭐 기념 사업회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 게 사실인 것이고 박근혜 정권도 지금 말씀드린 이제 교과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그 당시에 여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강경파의 역할을 했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당화하는 논리를 기본적으로 장착한 상태죠. 그런데 그런 거를 장착을 한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똑같이 할 거냐, 요거를 봐야 되는 건데 그동안은 좀 그래도 뭐 이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이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하고 이런 걸 보세요. 다 뉴라이트를 했던 사람들이 요직에 가 있고 이러면은 긴가민가 하다가 이 정권도 마찬가지야라는 아. 거는 뭐 이미 다 확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아주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슈별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잘 보면은 요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여서 오늘 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훌륭하다, 요거는 이 정권에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일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그것이 도움이 됐다, 식민지 근대화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애매하게 가는 이슈입니다. 이 정권에서. 요거는 애매하게 가는 이슈. 그래서 회색지대로 놔둔다. 그렇죠. 요거를 강하게 얘기는 안 해요. 그 다음에 1948년 건국을 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건국절을 제정하자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요것도 이 정권에서는 애매하게 가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를 과거에는 했거든요. 예. 과거에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 얘기를 애매하게 간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정권하고 코드를 여전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즉 뒤집어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와서 이승만 기념관이 필요하다, 이승만 대통령 훌륭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하다 얘기하는 거는 정권하고 코드를 맞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다. 즉 윤석열 정권의 방향이 그런 거다. 이거를 오히려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이게 좋을 일이 없잖아.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본인들의 스탠스 자체가 엉색해지잖아. 국민의 보편적 정서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측에서 더 우측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극우적으로 가는 것이고, 극우도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친일이라고 하기는 좀 더 나간 거의 매국과 가까운 그런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러지,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게 그냥 자책골인가? 자멸하려고 이러나? 근데 아시다시피 살려면 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살려면 지금 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기에서 살려면?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정권이 살려면 극으로 가야만 정말 위태위태한 이 3년을 버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바는 아, 그래요? 두 다리로 걸어야만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수 있고 국정안정을 평가받을 때 좋은 그 말하자면은 뭐죠? 평가를 받을 텐데, 예를 들어보면 본인은 두 다리로 걸을 능력이 없다는 거를 2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나머지 3년도 길다고 하고 아무리 봐도 본인이 버텨낼 자신이 없으면 극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라도 꾹꾹 붙잡고 20-30%라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두 다리로 걸을 마음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상당히 재밌는 분석이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상당히 재밌는 분석이야. 대중적인 지지를 못 얻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그 지지 기반들이 점점 좁아드는 이 상황에서 나머지 3년이라도 자기가 어쨌든 탄핵 안 당하고 미리 하야 안 당하고 이제 버티려면 최소 30%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꼭 무조건 자기를 지지해줘야 된다. 정말 강성 지지층. 그래서 그 사람들만 노리고 간다. 그 사람들만 보고 간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최소한 30%는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가도 나머지 아무리 70%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아각거리고 나를 내려오라고 해도 이 30%가 나를 지켜주는 한 나는 5년 안에 내려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의 전략은
이건 뭐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포기했어요. 자기가 그냥 이 남아있는 3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이제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어젠다가 돼가지고 그 3년을 버틸 수 있는 하나의 무기는 오로지 나를 지지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내가 살인을 저질러도 나를 옹호해 줄 수 있는 30%만 내가 안고 간다 이거 같고, 그게 가장 좋은 이념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뉴라이트와 같이 바깥에서 소외당하면서 자기네가 무슨 지식인이냐 하는 그 잘난 척하는 그 사람들이 논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무지몽매하면서도 어쨌든 대통령은 군주니까 대통령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그 단순 무식한 그 백성들을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가 뭔가 손을 뻗어주게 되면 구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쟤네는 다 빨갱입니다. 빨갱이란 말이 다 들어가서 딱 먹힐 만한 사람. 그렇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딱 이렇게 시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최경영이나 이렇게 이 서현주 소장 같이 예를 들면 이분들이 뉴라이트면 이 사람들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근거 가지고 이렇게 딱 뒤에를 이렇게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아각거리고 김민아 같은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거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언론, 그러니까 언론과 여론만 조금만 다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인사들을 전면적으로 배치시켜가지고 이준식이라든가 김문수라든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자기네가 얼굴에 창피하지 않게 뭐 창피 당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내놓고 자기는 한 발 옆에 붙여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분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고 예, 그런 전략인데, 예. 근데 그런 전략인 거를 전제해도 이게 그런 전략이다라는 걸 전제해도 이게 좋은 수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수 내의 분열도 일부 이제 일으키는 있겠죠. 이슈일 수밖에 없고,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민생 이슈도 많은데 사실은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병원도 못 가고 열받게. 네. 오늘도 기사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응급실까지 문 닫게 생겼다. 지금 병원 진짜 큰일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응급실을 각각 가셔야 돼갖고 네. 119에서 왔어요. 전화를 30군데 돌렸어요. 딱 한 군데 받아줘갖고 보라매 공항까지 갔어요. 우리 집에서 거의 1시간 반 걸리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또 갈 데가 없어서 부천까지 갔었어요. 갈 데가 없어 안 받아주고.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죠. 새벽에 자기가 넘어졌대잖아요. 네. 꼬매질 데가 없어서 응급실에 전화해봤더니 22군데가 다 거절했대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말씀 너무 웃긴 게 심지어 가서 내가 김종인이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김종인이야라고. 옛날에 김문수랑 똑같네. 나 김문수야. 오죽 했으면 그랬겠어. 나이 드신 노인이 이제 열받은 거야, 열받은 거야.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정확히는 나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아무튼 그런 심각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역사 논쟁이나 하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대통령의 판단이 지금 이상하다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아마 이상해요. 정말 대통령은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자기가 극우적 이슈 파이팅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건국절을 제정하자고 한 적이 없고 추진한 적도 없다. 첫째. 맞아. 대통령실 입장이 그렇죠. 그거야. 둘째, 그리고 내가 식민지 근대화로를 얘기한 적도 없고 그 인정한 적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폄하하지 말자는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나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변명을 아마 할 것 같은데 인사를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다 요직에 갖다 놔놓고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야라고 하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으며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의미를 갖습니까? 이 인사를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 얘기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당신이 뉴라이트입니까 아닙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뉴라이트 정권이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점에서도 아주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 네, 제가 말한 것 중에 약간 오해를 하시고 궁금해하신 분이 있어서 좀 대답을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아까 어떤 분이 건선징악이군요. 30%가 뉴라이트 구구사관이라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구구가 30이에요. 뉴라이트 지지하는 국민이 30%나 돼요. 이러셨는데 제가 뉴라이트가 30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아무리 무슨 짓을 대통령이 살인을 저질러도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는 그 조금의 사람들 콘크리트 지지층을 30%라고 보면,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27%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맨날 하니까 그 30%에게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그게 정당하다는 명분을 주는 것이 바로 뉴라이트라는 거죠. 뉴라이트가 30%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30%의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는데 난 대통령을 지지해야만 해. 왜? 대통령은 나라의 군주니까, 나라의 주인이니까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단순 무식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뭔가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걸 해줘야지 이 사람들도 뭔가 계속해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걸 해주는 게 뉴라이트라는 거고 뉴라이트는 10%도 안 되겠죠. 근데 대통령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뉴라이트를 전면에 내세워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30%의 생각이 옳아. 이걸 알려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좀 섞여버린 것 같은 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의 그 하는 정치 행정의 지시라고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행태가 행태가 사적 감정이 자꾸 스며든 게 보여.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복회 같은 경우도 또 다른 공법단체를 만들겠다. 갑자기 이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보니까 국가보훈부에서 공법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더만. 맞아요. 광복회 하나로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순국선열회 이쪽을 공법회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공법단체로. 그러면서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인들 생각에는 왕에게 대들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좀 위상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잖아요. 그럼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너무 쫌스럽고 정말 만약에 이랬으면 근데 왜 저는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 그런 단어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국정 운영을 사적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바이든 날리면 할 때 MBC 기자들 안 태워준 거 있잖아요. 그건 쫌팽이가 하는 짓거리거든. 예? 네. 그게 완전히 진짜 쫌팽이들이 하는 짓거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인간들이잖아. 근데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짓을 너무 많이 해. 계속하죠. 행태라고 그러니까 행태라는 고급스러운 말을 쓰기도 싫어. 그러니까 뭐 네. 예, 김건희 여사를 보면 돼요. 본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 국가 시스템 다 망가뜨리잖아. 이게 공사가 구분됩니까? 그러니까. 뭐 전용기를 안 태우고 광복회 대한 세력을 만들겠다 이런 거는 아주 가르면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아니면 본인의 배우자가 그런 불법을 저질러도 권익위를 저렇게 만신창을 만들어서 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검찰이 치욕적인 출장조사를 함에도 검찰총장 입을 다물고 있고 서울지검장이 가서 송경호 지검을 해체하고 이창수 지검을 해서 설마 무혐의 내리려고 이 팀을 해체했나 했더니 그대로 그걸 답습해서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감사의 마음으로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매번 갖다 줘도 그거는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지. 그게 누구를 위해서? 이게 김건희도 김건희 본인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자체를 보면 공사를 얘기한다는 자체는 입이 아까운 거예요. 너무 한심해요.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아이들이 커피 한 잔 사다 주려고 다 그러고 없어졌어요, 촌지도. 캔 하나 갖다 줘. 촌지 없는 거 아니, 당연한 그러니까 건데. 촌지 같은 성에 그런 커피, 그냥 선물, 애들이 이만한 너무 것도. 고마워서 승께 고마울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커피 한 잔 갖다 줘도 너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야. 너 이거 처벌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수백만 원짜리를 남편이 공직자인 부인에게 갖다 줘도 선물이잖아. 감사의 마음이잖아. 입장료잖아. 이러고 지금 넘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당장 김혜경 씨 뭐 법인카드 뭐 10만 원어치 먹었네 원인가 뭐하는 그거 거 난리 아니었어요? 치면서 그래요. 바로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고 제가 이 윤석열 정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이게 두 다리가 다 잘려나가는 것보다는 한 다리라도 버티면 서서는 가잖아요. 두 다리 잘리면 기어다녀야 돼서 네. 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게 통상 우리 말하는 쉽게 탄핵이 당하는 거거든요. 두 다리 잘려나가는 거. 한 다리를 굳건히해서 버티자라는 작전이고 본인들이 이미 구구가 됐어요. 윤석열 정부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다만 구구가 아닌 척하는 것뿐이에요. 곳곳에 구구로서의 행태들이 자리하고 있고 많은 인사들의 배치가 구구 인사들을 다 배치했잖아요. 그러면 극우 이꼴 친일이에요? 극우 이꼴 매국이에요? 정확히 저는 뭐예요? 구구 있고 친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뉴라이트 사과는 숭일이라고 봅니다. 숭일이다. 예, 식민지에 대한 근대화론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고 임시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한다면 이거는 친일에 가까운 숭일이다. 그러면 좋아. 극우는 그렇다고 치고 아니 숭일 뭐 뉴라이트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극우는 정확히 뭐예요? 극우의
성격이나 개념은 저는 그거는 뭐예요? 그냥 제 쉽게 설명하면 태극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광적으로 지배해버리는 사람들이 극우인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주장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모든 어떤 객관화를 한치도 못하는 사람은 극우예요. 근데 왜 극우가 지금 이 정권에서는 친일과 거의 맥이 다 있냐고요. 맥. 지금 맥이 왜 다 있냐면 그런 인사들이 이 이념 논쟁에 있어서 이 콘크리트 지지층 20에서 30을 끌어들일 만한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거든. 그분들이 유튜브를 키잖아요. 기본 구독자 30만 바로 됩니다. 한 달 만에. 25만 바로 됩니다. 그래. 이게 뭐냐면 서정욱 변호사가 아니 그랬대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원래 잘 안 들었는데 나 들어가서 6만인데. 유튜브를 봤더니 서너 달 안에 2, 30만 돼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그런 주장을 극우의 펼치면- 매력입니다. 극우의 매력입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성향에서 조금 더 멀어져서 중도를 통합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그거를 이제 즐기기 시작했죠. 재정적인 기반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좀 궁금해. 재정적인 기반이. 그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쳐요. 이상한 사람들이 뭐 10%든 20%든 있다고 쳐. 근데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가난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기업인들도 많아. 아니 부자들 되게 많아요. 네. 내 주변에 이직 사쿠라가 많다니까요. 진짜로.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보수층에서의 극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좀 나이도 드신 분들도 있고 좀 나름대로 자산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아주 일편적인 예라서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반화하기는 예. 가끔 이 보수 유튜브들을 제가 최근에 쭉 어떤 흐름으로 가나 한번 쭉 봤더니 거기에는 슈퍼챗을요 몇십만 원씩 쏴요. 기본이. 예, 기본이 그분들 보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네. 몇십만 원 슈퍼챗 쏘는 게 부담이 안 되는 분들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부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슈퍼챗의 세계라는 게 가령 꼭 정치 영역이 아니더라도 뭐 아프리카 뭐 그 무슨 그렇죠. BJ한테만 몇 억씩 BJ한테 주는. 쏘다가 근데 이제 잡혀간 사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건 생겨서 잡혀간 사람 보면은 별로 부자는 아닌데 자기 번 돈 다 쏟아부어 갖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중독성 있죠. 때문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박근혜 정권에서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들 즉 태극기 부대의 모태가 되시는 거리에 죄 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뭐 관변 집회하고 이랬던 분들 나중에 보니까 뭐 어땠습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정부가 국정원 동원해갖고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했잖아요. 그리고 돈을 줬었거든. 그렇죠. 그분들한테 돈을 어떻게 됐냐면은 기업에 파이 비틀어 가지고 기업으로부터 돈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원하고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윤석열 정권은 혹시 그렇게 하나요? 그것도 이제 좀 궁금한 바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어떤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게 이 정권이 계속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지 극우가 아니에요 이럴 거거든요. 오히려 극우 전체주의는 민주당이에요. 뭐 이런 식인데 항상 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이게. 최근의 트렌드예요. 우리는 극우가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극우가 트렌드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정찬 회장 얘기를 하는데 이정찬 회장이 최근에 입장낸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일진회와 같은 자들을 뭐 물리쳐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일진회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진회라는 단체가 과거에 그 일제시대에 보면은 그게 그냥 친일 단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 기사를 보면서 넘어갔잖아요. 예. 잘 보면 들어보세요, 특이한 점이 이거. 있어요. 일진회라는 단체가. 일진회라는 단체가 잘 보면은 친일 단체인데 어떤 논리를 구현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조선시대라는 그 왕의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민중들의 어떤 그러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를 정당화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일제의 지배를 정당화한 이런 세력입니다. 일제가 와가지고 팽당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윤석열 정권이 취하고 있는 위장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반격을 시작한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연합뉴스 속보 뜬 것 이야기하기 전에 광고 먼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견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정 행복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78만 원 현금 사은품
받으실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비교원만 주는 단독 혜택도 있습니다. 알뜰폰 또는 새로 휴대폰 장만할 필요 없이 쓰던 휴대폰에 다른 통신사로 유심만 변경할 때도 최대 30만 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 후에 주변 지인들도 가입하면 지인이 가입한 만큼 추가 5만 원 혜택도 무제한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혜택들은 사은품 혜택, 별개의 혜택이고요. 통신사 결합 통한 요금 할인도 아주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70-2571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뜬 연합뉴스 속보는 대통령실이 야권을 향해서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야 선동 그만하고 야권이 선동 그만하고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광우병도 다 가짜 뉴스지 않았느냐? 사드도 너희들 선동이지 않았냐? 그 다음에 후쿠시마도 지금 오염수 방류됐는데 잘만 먹더만 뭐 이 이야기예요. 요새 그 얘기를 계속 이 보수 진영에서 계속 하는데 예.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지가 이제 1년 됐다는 거예요. 1년이 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산 수산물은 뭐 잘 팔리고 있고 계속 검사를 해보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게 괜히 검사하는 비용만 잔뜩 들어가고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을 공중에 날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동훈 이 대표가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처리수라고 그랬습니다. 원전 처리수. 네, 처리수가 방류된 지 1년 정도 지났으니까는 더불어민주당 뭐 태도를 한번 곱씹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남이 하는 주장을 똑바로 듣고서는 말씀을 하셔야지. 언제 1년 지나면 나라가 뭐 망하고 바다가 뭐 난리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쌓인다 그랬지. 일본이 방류를 하면은 예. 최대 이거를 얼만큼 방류하는 거죠? 1년 방류하고 끝나는 양입니까 이거? 예.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에 최소 30년 이상. 그렇죠. 최소 30년, 50년, 길어지면 70년, 80년, 100년도 갈 수 있다. 100년도 방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본 언론이. 그리고 이걸 왜 100년도 방류할 수 있다는 말을 왜 얘기하냐면은 후쿠시마 원전 내에서는 오염수가 계속 생산되기 때문이에요. 비가 오니까. 그리고 예. 후쿠시마 원전 내에서 오염수가 계속 생산되는 이유는 그 내에 그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잔해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 잔해들이 핵 연료병원 이런 거 다 들러붙어가지고 방사성 물질이랑 들러붙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거나 물이 유입되면은 지하수랑 닿으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오염수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이 오염수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처리해가지고 방류해서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방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1년 그렇죠. 지났는데 그 평가를 지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일본이 그래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요 잔해 일본은 요거를 잔해라는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안 하고 데브리라고 그 미국 말로 하거든요. 예. 요 데브리를 꺼내기 위해서 그동안 로봇도 들여보내고 무슨 기계도 들여보내고 했어요. 근데 로봇이 들어가다가 방사능이 너무 강해갖고 로봇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걸 다시 좀 꺼내보려고 몇 그램 꺼내질 못했어요, 지금. 데브리를. 네, 몇 그램도 꺼내질 못했어요. 최근에 조금이라도 좀 꺼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도쿄전력에서 이거 시도를 하다가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또. 근데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직원이 요 넣는 순서를 좀 헷갈려갖고 그냥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데브리를 못 꺼내고 있어요, 일본이. 아니 게다가 제가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요 사고가 난 게 2010년 아닙니까? 예. 14년이 지났는데 몇 그램도 못 꺼낸 거를 지금 100년을 방류해야 된다고 하는데 1년 지났다고 이거 사과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광우병 괴담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호도를 하는데 광우병도 괴담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광우병 때문에 30개월 위험하니까 이상이야. 30개월 이상의 손을 못 들어오게 해달라. 그래서 된 거야. 해가지고 이명박이가 예.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맞아요. 30개월 원령 밑에 있는 소만 들어오게 그렇지. 됐잖아요. 작년에 미국에서 60개월 원령인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을 했어요. 맞아. 만약에 그때 광우병을 제대로 막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그때 원령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들어왔을 그렇지. 거라고요. 예. 이걸 왜 광우병 괴담이라고 만듭니까? 그렇지.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덮어 그때 쓰여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해서 30개월 이상은 안 못하게 된다. 했잖아요. 수입 안 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요. 예, 미국 사람들 먹는 그냥 6개월에서 1년짜리 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전체 유통량에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체 유통량이 원래
6개월에서 한 2년 그 사이? 그렇죠. 그게 90%가 훨씬 넘었거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안 먹는 30개월 이상의 그걸 소를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죠. 우리한테 원래.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때 아유 그러면 이거는 광우병도 걸렸었을 법한 그런 연령의 소를 우리한테 파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게 핵심이었거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거 보도했던 BBC 기자들 전부 다 무죄 나오고 그렇지. 다 우리한테 영웅이었어요. 솔직히. 그다음에 말하면. 사드는 그것 때문에 네. 중국이랑 아모레퍼시픽 주가 봐봐 지금. 그렇지. 결국 사드 때문에 이렇게 꺾이기 꺾어졌지.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한령 나면서 이렇게 쭉 가서 지금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죠. 이제 미국산 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문제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예. 부담이 아니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나온 발언 그다음에 이게 한동훈 입에서 또 나왔잖아요. 어저께 나왔어요. 후쿠시마 관련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잘했어요. 이게 전체적인 축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국민 무서운지를 몰라요.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있을 때 그러면은 국민들 그 반대했던 국민들이 50% 이제 넘었습니다. 그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론조사가. 네. 그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1년 만에 뭐 괴담이다. 최소한 해류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3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당연한 뭐 이 30년 동안 봐야 될 수치기도 하지만 당연히 우려를 표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의견이에요. 의사 표현, 주장,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들의 주장은 맞으니까 나머지는 괴담이다. 이게 전체주의 사고입니다.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리튬 광산 같은 거를 개발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하겠다고 했는데 리튬 광산 반대 집회만 6년이 열렸어요. 그리고 국가는 그걸 받아들여서 6년 동안 검토를 합니다. 환경 오염이 될까 안 될까? 아니 리튬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 많이 됩니다.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리튬 강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표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의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 나라든 미국 사람들 다 괴담이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네. 대한민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바로 남해 제주 쪽에 오면 거기에 어떻게 오염된 걸 먹을지 모르는데 우리 애들 김 먹어야 되고 그렇지. 고기 먹어야 돼, 생선 먹어야 되는데 이거 반대 안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걸 갖고 괴담이라면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네. 이쪽만 보고 가겠다. 근데 요렇게 이제 그 뭐랄까 이미지만 가지고 광우병, 사드 그다음에 뭐였죠? 후쿠시마 오염수 야 이거는 괴담이었어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 이렇게 몰아가는 거. 그것의 의도는 저는 안에는 그러니까 김건희 명품백도 몰카 공작이고 다 괴담이다.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괴담이야. 야권이나 시민단체들, 언론이 퍼뜨리고 있는 괴담에 속지 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김건희라는 말은 꺼내지를 못해. 에? 근데 이걸로 좀 어떻게 하면 퉁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언론 자체랄지 MBC랄지 뭐 각종 유튜브의 진보 이른바 채널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괴담을 퍼뜨리고 있어. 그러니까 김건희나 뭐 이런 것들도 믿지 말라라는 뉘앙스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주고 있는데 그 단어는 말을 못한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건희라는 배우자 지키기에 3년 내내 하면서 나머지 그냥 국정을 다 파탄내는 겁니다. 국민을 다 한 꼬투로 보내는 거죠. 아니 검찰이 이런 식으로 김건희 디올백 이게 저 뇌물수수도 아니고 김영란법 위반도 아니고 그리고 공직자로서 뭐 직무상 관련도 없고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검찰의 판단이라고 나온 이런 말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거죠. 괴담스러운 거죠. 샤시모도님이 윤석열이 대통령이기에 괴담입니다.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권익위랄지 검찰이랄지 이런 기관에서 나오는 것들만 믿어라. KBS에서 나오는 나비 부임만 잘 봐라. 뭐 초점만 봐라. 네, 이런 식의 어떤 국정 기조를 운영가 쭉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예.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이거를 지난 일을 다시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는 것들은 국면 전환을 정상적으로 어떤 국민의 그렇지, 평균 국면 눈높이 전환용이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이런 단어들을 이쪽 구구 쪽 유튜버들 너무 좋아합니다. 괴담이다. 딱
그 당시에 이거를 극우 유튜버들이 하던 발언이에요. 괴담, 어. 선동, 국민들 속이고 있다. 그러네. 찾아보세요. 그러네. 예. 그 다음에 청담동 술자리. 이때 극우 유튜버들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장사를 해 먹었어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당연히요. 어.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맨날 청담동만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동네에선가 비슷한 동네에선가 술 먹은 거 그거는 나는 그거 되게 그게 궁금한데. 더 궁금하지. 대통령 당선 직후였던가? 네. 예, 들어가기 전이었죠. 들어가기 전에 한 6명 기뻐가지고 막 먹은 예, 술 먹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다음에 청담동 술집, 그 다음에 역사 뉴라이트관, 이승만 이런 거는 극우 쪽에 있는 유튜버들과 거기에 구독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소재들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가만히 보시면 예, 국정에 대해서 지금 던질 거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의대, 그렇죠. 증원 관련해서 손 놓고 있는데 지금 네. 응급실에 찾아갈 수가 없이 국민들이 고통을 막 당하고 있음에도 그런 대책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괴담을 퍼뜨렸던 거는 김진태랄지 그 여권 인사들 엄청나게 이재명에 관해서 괴담 많이 그럼요. 퍼뜨렸잖아. 그럼요. 아유, 어. 세상에 양심도 없이 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다 퉁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착각인 것 같고, 예, 이 좀 순방비나 용산 순방비가 또 한 4억 2,600만 원 추가됐다고. 다른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끌어다 썼다. 해외 순방 예산이 부족해서 이분들은 이 돈은 또 엄청나게 잘 쓰시네. 세수는 이렇게 수십조, 100조 원 가까이 지금 계속 빵꾸가 날 것 같은데 용산 이전 관련 비용도 예비비로 갖다가 썼다. 용산 구청 허가도 없이 미스테리 중축을 했다. 아휴. 용산 이전 예비비 계속 이거는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거는 수사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이 얘기 말하자면 수의 계획을 했잖아요. 네.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방음 설치하는 부분들 이러자면 거의 뭐 업력이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네. 특히나 김건희 여사 장모가 좀 그쪽 분야에 정통하잖아요. 예. 큰 오빠도 그렇고요. 음. 오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단순히 그냥 4억 2천이 아니라 나중에 총체적으로 수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이거를 생각이 원래 감사원에서 음. 이 용산 이전과 관련한 그 비용 사용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수의계약 맺은 거라든가 그 업체 입찰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사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감사를 계속 미루는 밀었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몇 번이 미뤄져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지금 문제됐던 게 대통령 들어오자마자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좀 지금까지 못 하고 문재인 있어요. 정부에 관련된 감사는 그렇게 열심히 엄청나게 하면서 미친 듯이 하더니만.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없죠? 순방 비용 이런 거는 뭐 두 분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셨으니까 순방 비용 이런 거는 순방을 해가지고 성과가 있고 뭐 그게 예를 들면은 뭔가가 좋은 일로 이어졌으면 국민들도 뭐 할만하다, 돈 쓸만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순방을 해갖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간에 경제라도 좀 살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경제라도 잘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대응이라도 잘하고 있으면은 아니 그래도 뭐 순방을 해가지고 뭐 이 열심히 뭐 순방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 거기에 돈 쓰는 이유가 있겠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아쉽다잖아요, 지금. 아쉽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한국은행이 바로 반박하잖아요. 아니, 집값이 부동산이 이런데 우리 왜 우리더러 그럽니까? 라고 지금 하잖아요. 아니 그 전부터 계속 압력은 넣었어. 그렇죠. 국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금리 좀 내려라.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그랬지. 근데 뭐 희망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한국은행 금통위가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쉽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래서 경제 얘기를 길게 하기는 뭐 어렵지만 제가 뭐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순방을 왜 가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행복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열받는 뉴스다라는 거예요. 답답할 때가 안 돼요. 이 답답할 사람들이 때. 관심이 있는 거는 답답할 강남 때. 서초 송파의 아파트 값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값만 마용성까지 포함해서 한 서울의 6개 구의 아파트 값만 오르면 또는 유지가 되면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면 그러면 본인들은 국정 운영을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앞으로 쭉 오를 일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분부를 많이 뗐으니까. 아니 이제 본인들이
어차피 이제 3년 지나고 나면은 뭐 무슨 선출직 될 것도 아닌데 네. 그분들한테 칭찬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아니 김건희 씨나 최순실 씨 머리 안에 있는 그, 네. 국민이라 함은 그 재테크적인 그 네. 마인드는 부동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진짜로 제가 이게 무슨 뭐 추측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인생 자체가 그런 마인드가 탑재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 말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야.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네. 이미 잃었잖아요. 내 말은 이미 잃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미 지금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부동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한다 치고 결국 자기네가 갖고 있던 수많은 그린벨트 해제적 다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써도 평생 못 써요. 그 사람들은 자식도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지금 이걸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자신의 지지 기반들한테 뭔가 계속 칭찬을 받고 싶다고 치면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칭찬 받고도 남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3년 지나고 나서 또 대통령 나올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어디 좋지 않은데 안 가는 거 이것만 노리고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더 이상 이제 막 이만큼이나 부를 치부한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 이데올로기는 그거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한국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까지 나왔던 경제 정책들 쭉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아니고 서울에 한 6개, 7개 구의 유주택자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죠. 김정은 스타일이네요. 김정은도 북한 주민은 평양 사람이잖아요. 그래 평양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지. 평양에 있는 뭐 당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평양에서도 고급 아파트를 좀 갖고 있고 그거를 계속 늘릴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뭐 벤스 말고 네. 저 팀 월즈 있잖아요. 부통령 후보. 그 사람이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민주당 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그 중산층이 자기가 있었던 네브라스카의 그 촌동로에 있었던 뭐 한 400명 사는 마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산층에 관한 개념이 다 달라.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정치인들의 개념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미들 클래스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냥 총으로 이 사람 민주당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 사냥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집 가꾸고 이런 걸로 소일을 하고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중산층은 뭐 어떤 거냐면요. 자기의 노동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돈 벌고 먹고 살 수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자산가들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도 상당히 그쪽으로 이미 빠져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어떤 늘릴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늘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주택자, 서울에 있는 그 아까 한 6개 구 정도의 유주택자 이상들을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위주의 정책을 2년 동안 해왔어. 그리고 계속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다. 금투세도 다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종부세 뭐 이런 것들이 중산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중상층 상위 한 10%에서 20% 내에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계속 규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 경제 정책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 게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그러면서 이제 사기를 치는 여기에 겁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저도 상속을 받아본 적이 없어 상속세를 내본 적이 없고요. 예. 금투세 대상도 아닐 뿐더러 저 종부세 안 내고 있습니다.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반 서민에 대한 부분들이 그 전체 구간을 우리 정치권이나 특히 윤석열 정부는 어디로 잡냐? 거의 5% 이상. 맞아요. 3% 이상. 예. 그들만의 어떤 전국으로 끌고 가면 그들이 오피니언이 돼서 나의 힘이 돼줄 것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맨날 그런 사람들만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그런 사람들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완전히 이제 머릿속이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어제 뉴스데스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뉴스데스크 김문수가 서울대 총동창회 포럼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양해동 열사나 이런 분들을 건폭이라고 막 맞아요. 하면서 야 당신들 뭐 광고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업. 근데 그 자리 보십시오. 서울대 총동창회 조찬 포럼이야. 제가 그래서 서울대 총동창회를 가봤어.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거기에서 조찬 포럼에 나오는 분들이 대개는 이제 장관 출신들이나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조참회에 5만 원이나 뭐 나중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경제적으로 스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업인들이라고 봐야 되거든. 근데 거기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완전히 폄하하는 그냥 우리 직장인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쉽게 받아들여져, 한국 사회는. 그리고 저 위에서는 거의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야. 속마음으로는. 말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 그냥 불쌍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 근데 딴 물에서 놀고 있어. 이자들이 딴 물에서 놀고 있고 그게 굉장히 당연하고 그리고 그게 한국이 굴러가는 어떤 메커니즘, 작동 원리다라고 굳게 믿는 조찬 포럼에 자주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조찬이 없어요. 조찬이 없어? 조찬도 없어요. 우리는 조찬이 어딨어요 지금.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 예. 여기까지 초인의 정치본색 하겠고요. 노영희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